여러분, 골다공증 약 드시고 계시나요?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주사 맞고 계시나요? 잠깐 멈추세요. 이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뼈가 부러지지 않으려고 드시는 그 약 때문에 오히려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분이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정형외과 보고에 따르면 골다공증 치료제를 5년 이상 드신 분 중에서 비정형 대퇴골절 위험이 2.7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뼈를 지키려고 먹은 약이 뼈를 부러뜨리다니요.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골다공증으로 진단받고 약을 드시는 분 중에서 실제로는 골다공증이 아닌 분이 상당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정상인데 약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드시는 그 약 정말 필요한 약인지 확인하셨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 3가지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골다공증 진단과 약의 숨겨진 함정이 무엇인지. 둘째, 골다공증이 악화되는 진짜 숨은 원인 3가지가 무엇인지. 셋째, 약에만 의지하지 않고 뼈를 튼튼하게 지키는 실천 방법은 무엇인지. 좀 긴 영상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시면 뼈 건강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리는 방법은 돈 한 푼 안 들고 집에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할게요. 골다공증 검사를 받으셨다면 그 결과를 정말 믿으셔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동네 정형외과나 내과에서 골밀도 검사를 받으신 적 있으시죠? 그 검사 결과를 보시고 마이너스 2점 몇, 마이너스 3점 몇 이런 숫자가 나왔을 때 선생님이 골다공증이라고 하시니까 그냥 믿으셨을 겁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인데 당연히 믿으시죠. 그런데 그 결과가 틀릴 수도 있다면요? 실제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신명숙님 61세이십니다.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시는 분인데요.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온몸이 쑤시고 뼈가 시큰거리셨어요. 뼈 건강이 걱정되셔서 동네 정형외과를 찾아가셨습니다. 골밀도 검사를 받으셨어요. 결과가 허리 쪽 마이너스 3.5, 아주 심한 골다공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손이 떨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한테 말하기도 부끄럽고 혹시 넘어지면 어쩌나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밤에 잠도 못 주무셨어요. 바로 약 처방을 받으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이었는데 먹을 때마다 속이 쓰리고 식도가 화끈거렸습니다. 약 먹는 날은 하루 종일 밥도 못 드시고 눕다시피 하셨어요. 그래도 뼈가 부러질까봐 참고 꾸박꾸박 드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런데요, 2달 후에 다른 이유로 대학병원을 방문하셨다가 거기서 골밀도 검사를 다시 받으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마이너스 0.3.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동네 병원에서 마이너스 3.5였는데 대학병원에서는 마이너스 0.3이에요. 골감소증도 아니고 거의 정상 수치였습니다. 2달 동안 안 먹어도 되는 약을 먹으면서 속이 쓰리고 역류성 식도염까지 생기셔서 고생하신 겁니다. 밥도 못 드시고 걱정하셨던 그 시간이 전부 헛된 거였어요. 얼마나 허무하셨겠습니까?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골밀도 검사 장비의 정밀도 차이 때문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동네 소형 병원의 장비는 정확도가 다를 수 있거든요.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검사 장비의 종류와 검사자의 숙련도 그리고 측정 부위에 따라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정확한 골밀도 측정을 위해서는 허리뼈와 엉덩이 관절 이 2군데를 동시에 정밀하게 측정해야 하는데요. 간이 검사 장비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하시는 분이 환자 자세를 정확하게 잡아주지 않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같은 사람이 같은 날 검사해도 자세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대학병원급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병원비가 좀 더 들더라도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골다공증 약을 드시고 계신 분, 그 진단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동네 병원이었나요? 대학병원이었나요? 동네 병원이셨다면 한 번쯤 대학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 먹어도 되는 약을 드시면서 부작용으로 고생하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골밀도 검사를 받으실 때 골절 위험도도 함께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골밀도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나이, 성별, 체중,
기존 질환 등을 종합해서 실제 골절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는 겁니다. 이 확률이 높으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낮으면 생활 관리로도 충분할 수 있거든요. 이걸 알고 계시면 불필요한 약 복용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골다공증이 맞는 분들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약을 열심히 드셨는데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골다공증 약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시나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해하시면 왜 약만으로는 부족한지 바로 아실 겁니다. 우리 뼈는 죽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 있어요. 매일매일 오래된 뼈를 허물고 새로운 뼈를 짓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치 집을 리모델링하는 것과 같아요. 허무는 역할을 하는 세포를 파골세포라고 합니다. 짓는 역할을 하는 세포를 조골세포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철거팀과 건설팀입니다. 건강한 뼈에서는 철거팀과 건설팀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오래된 부분을 적당히 허물고 새로운 뼈로 채워넣고 이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뼈가 항상 튼튼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골다공증은 이 균형이 깨진 거예요. 철거팀이 너무 열심히 일해서 건설팀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뼈가 점점 얇아지고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골다공증 약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가장 많이 처방되는 골다공증 약은 이 철거팀, 파골세포를 억제하는 약입니다. 철거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 3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 대부분 이 원리로 작동합니다. 그러면 뼈가 튼튼해질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철거를 막으니까 숫자상으로 골밀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집을 생각해 보세요. 낡은 벽을 허물지 않고 계속 그 위에 페인트만 덧칠하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는 낡고 금이 간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되고 약해진 뼈를 제거하지 못하니까 뼈의 질이 점점 떨어집니다. 검사 수치는 괜찮아 보여도 실제로 뼈의 내부 구조는 바삭바삭해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래된 과자처럼 겉은 단단해 보여도 살짝만 건드리면 부서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실제 케이스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에 사시는 장순옥님, 72세이십니다. 은행에서 퇴직하신 분인데요. 고혈압 약을 10년째 드시고 계셨어요. 퇴직 후에 건강검진을 받다가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주사를 시작하셨어요. 비용이 상당했습니다. 한 번 맞는데 수십만 원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뼈 건강을 위해서 2년간 꾸준히 4번을 맞으셨습니다. 자식들한테 돈 받기 미안해서 본인 저축을 조금씩 깨셨다고 해요. 그런데 2년 후 골밀도 검사를 다시 받으셨더니요. 마이너스 3.1에서 마이너스 3.4로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비싼 주사를 열심히 맞았는데 효과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골밀도가 떨어진 겁니다. 얼마나 허탈하셨겠어요.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주사 맞을 때마다 온몸이 쑤시는 부작용도 참으셨는데 말이에요.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저는 할 만큼 다 했는데 왜 안 되는 건가요? 그 말씀에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뼈가 안 부러지려고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았는데 뼈가 더 약해지고 심하면 약 때문에 뼈가 부러지는 거잖아요. 부작용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이에요. 골다공증 약을 드시거나 주사를 맞으신 후에 이런 증상이 있으셨나요? 온몸이 쑤시고 열이 나면서 마치 독감에 걸린 것처럼 아프셨나요? 아니면 허벅지가 묵직하게 아프면서 극심한 피로가 오셨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그건 약의 부작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부작용인 줄 모르세요. 골다공증 주사를 맞은 다음날 갑자기 열이 나고 온몸이 쑤시니까 감기에 걸린 줄 알고 이비인후과나 내과에 가셔서 감기약을 처방받으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몸살처럼 앓다가 겨우 회복하시고 다음에 또 주사를 맞으면 또 같은 증상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골다공증 약 때문인 줄 모르시고 면역력이 떨어졌나 보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위장장애도 아주 흔합니다. 먹는 약 같은 경우에 속이 쓰리고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고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약을 먹고 30분 이상 반드시 앉아 있으라고 하는 건데 그래도 속이 불편한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밥을 못 드실 정도로 속이 쓰린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정형 대퇴골절,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보고에 따르면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약을 5년 이상 복용한 환자에서 비정형 대퇴골절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가 뭐냐고요? 그게 바로 일주일에 한 번 먹거나 한 달에 한 번 먹는 그 약입니다. 가장 흔하게 처방되는 골다공증 약이에요. 허벅지 뼈가 특별한 충격 없이도 부러지는 거예요. 계단을 내려가다가 그냥 걷다가 갑자기 뚝 하고 부러질 수 있습니다. 넘어진 것도 아니고 부딪힌 것도 아닌데 뼈가 부러지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이 오래된 뼈를 치우는 것을 막잖아요. 그러면 뼈 안에 미세한 금이 가도 그 금이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금이 점점 쌓이다가 결국 한계를 넘으면 특별한 충격 없이도 뚝 하고 부러지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치과에 가시면 임플란트 하기 전에 꼭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골다공증 약 드시냐고요. 왜 물어볼까요? 골다공증 약을 오래 강하게 드신 분은 턱뼈가 괴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뼈가 썩는 거예요. 임플란트를 발치한 자리에서 뼈가 제대로 아물지 않고 괴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돼요. 대한구강학 안면외과학회에서도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약을 무조건 끊으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골다공증 약이 꼭 필요한 분도 분명 계세요. 골절 위험이 아주 높은 분, 이미 골절을 경험하신 분은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약을 드셔야 합니다. 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약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약과 함께 그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진짜 뼈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골다공증 진단의 함정과 약의 한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드리면요. 첫째, 검사 장비에 따라 오진이 생길 수 있으니 대학병원에서 재확인하시고요. 둘째, 약은 분명 한계가 있고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왜 골밀도가 떨어지는 걸까요? 약을 먹어도 왜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골다공증이 왜 생기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대부분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뼈가 약해지는 거라고요.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어쩔 수 없이 골다공증이 온다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TV에서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같은 나이, 같은 성별인데도 골다공증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이 있잖아요. 같은 해에 태어나고 같이 폐경을 지나도 한 분은 뼈가 튼튼하고 한 분은 골다공증 약을 드시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몸속에 숨어있는 만성 염증입니다.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 연구에 따르면 체내 만성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골밀도 감소 속도가 약 1.8배 빠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염증이 많은 사람의 뼈가 거의 2배 속도로 약해지는 거예요. 만성 염증이라고 하면 무슨 큰 병처럼 들리시죠? 관절에 불이 나고 빨갛게 부어오르는 그런 염증을 떠올리시죠? 아닙니다. 이건 다릅니다. 열이 나거나 아프지 않아도 몸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작은 불씨 같은 염증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만성 염증입니다.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요. 검사를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이 만성 염증이 뼈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아까 뼈를 허무는 세포, 파골세포가 있다고 했죠? 이 파골세포는 원래 우리 피 속에 있는 백혈구의 일종인 단핵구에서 만들어집니다. 몸에 염증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백혈구가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특히 단핵구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이 단핵구가 뼈 근처로 가서 파골세포로 변합니다. 뼈를 허무는 철거팀이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공장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건설팀 5명, 철거팀 5명이 균형 잡혀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성 염증이 생기면 철거팀이 갑자기 15명, 20명으로 늘어납니다. 건설팀은 여전히 5명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허무는 속도를 절대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 뼈가 점점 얇아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다공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 몸속 숨어있는 염증을 찾아서 없애야 합니다. 약으로 철거팀 손만 묶어놓는 건 임시 방편에 불과한 거예요. 철거팀을 묶어놓으면 건설팀도 리모델링을 못하니까 결국 뼈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숨은 염증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크게 세 군데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에요.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숨은 장소, 장입니다. 여러분, 장이 뼈와 무슨 상관이 있나 싶으시죠?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 연구를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장내 세균 불균형이 있는 사람은 골밀도가 정상인보다 평균 12.3%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과 뼈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뜻밖이시죠?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우리 장 속에는 수십조 개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유익한 세균과 유해한 세균이 함께 살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이 균형이 깨지면 유해한 세균이 늘어나면서 장벽에 작은 틈이 생깁니다. 정수기 필터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정상적인 필터는 깨끗한 물만 통과시키잖아요. 그런데 필터에 구멍이 뚫리면 불순물이 함께 빠져나옵니다. 장벽도 마찬가지예요. 틈이 생기면 세균 조각과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장누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온몸에 염증 반응이 시작돼요. 우리 면역 체계가 이 침입자들과 싸우기 위해 활성화되는 거죠. 이 전쟁이 바로 만성 염증입니다. 그리고 이 염증이 뼈를 허무는 파골세포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장에서 시작된 불이 뼈까지 번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화가 자주 안 되시나요? 아니면 배가 자주 더부룩하시나요? 아니면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시나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장에 불균형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 문제가 여러분의 뼈를 조용히 약하게 만들고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장 속에 클로스트리디움 같은 유해균이 있거나 유산균이 부족하거나 곰팡이균이 과다 증식되어 있으면 장 염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건 대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음식 알레르기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음식에 대한 지연성 알레르기가 있으면 매일 그 음식을 드시면서 장에 염증을 일으키고 계실 수 있거든요. 본인은 전혀 모르시면서요. 그리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위산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려면 위산이 충분해야 합니다. 위산이 칼슘을 녹여서 흡수 가능한 형태로 바꿔주거든요. 열쇠와 자물쇠처럼 위산이라는 열쇠가 있어야 칼슘이라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칼슘뿐 아니라 아연, 마그네슘, 철분 같은 미네랄도 다 위산이 있어야 흡수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속이 쓰리다고 위산 억제제를 장기간 드시고 계세요. 또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60대가 넘으면 위산 분비가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대한소화기학회 발표에 따르면 위산 억제제를 1년 이상 복용한 사람은 골절 위험이 약 1.4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칼슘 보충제를 열심히 드시는 분들 중에 효과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 혹시 위산 억제제를 함께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위산 억제제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온화 칼슘 보충제를 사서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칼슘만 이온화시킬 게 아니라 아연도 마그네슘도 다른 미네랄도 다 이온화시켜야 하는 건데 한도 끝도 없잖아요. 위산이 제대로 나오게 해주는 것이 진짜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들어보셨죠? 위암을 유발하는 그 세균인데요. 이 세균이 있으면 위산 분비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위 점막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이 염증이 또 온몸으로 퍼지면서 뼈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은 한 번쯤 위장 상태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숨은 장소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숨은 장소, 바로 중금속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제가 환자분들께 이 이야기를 하면 거의 다 깜짝 놀라십니다. 중금속이 뼈와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거든요.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한국 여성의 혈중 카드뮴 농도가 다른 연령대보다 약 1.6배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카드뮴이라는 건 일부 해산물이나 담배 연기, 그리고 오래된 토양에 들어있는 유해금속인데요. 이 카드뮴이 뼈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카드뮴은 뼈에서 칼슘을 쫓아내는 도둑입니다. 뼈에 붙어서 칼슘이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칼슘 자리에 카드뮴이 대신 들어앉는 거예요. 그러면 뼈 구조가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일본에서 카드뮴에 오염된 물을 마시고 뼈가 부러지는 병이 대규모로 발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타이 병이라고 하는데요. 환자들이 아파서 아이타이 소리를 질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뼈가 부러졌다고 해요. 그만큼 카드뮴은 뼈에 치명적이에요. 납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루미늄, 수은도요. 이 중금속들은 뼈에 직접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몸속 염증 반응을 더 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분들은 젊었을 때 환경 규제가 지금만큼 엄격하지 않았잖아요. 공장 근처에서 사시거나 오래된 수도관을 통해 물을 드시거나 직업상 유해 물질에 노출되신 분도 많습니다. 그동안 몸속에 조금씩 쌓여왔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해산물을 즐겨 드시는 분, 한약재를 오래 드신 분 중에 중금속 수치가 높은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건강하려고 생선을 많이 드셨는데 오히려 수은이나 중금속이 쌓여서 뼈 건강에 문제가 생긴 케이스를 여러 번 봤습니다. 참치, 고등어 같은 대형 어류를 매일 드시는 분 중에 수은 수치가 꽤 높은 분이 있었어요. 놀라우시죠? 건강하려고 한 일이 오히려 뼈를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생선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중금속이 많이 축적되는 대형 어류를 너무 자주 드시는 건 주의가 필요해요. 일주일에 2번 정도면 적당합니다. 중금속이 걱정되시는 분은 혈액검사나 모발 미네랄 검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으로 장기간 중금속 노출 여부를 확인하는 건데 통증 없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검사예요. 자, 세 번째 숨은 장소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잘 들어주세요. 바로 혈관입니다. 여러분, 동맥경화라는 말 들어보셨죠?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는 거잖아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동맥경화가 골다공증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려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동맥경화가 심한 사람은 골다공증 위험이 약 2.1배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뼈에 있어야 할 칼슘이 혈관벽으로 이동합니다. 뼈는 약해지고 혈관은 딱딱해지는 거예요. 수도관에 물때가 끼는 것처럼 혈관에 칼슘이 달라붙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칼슘은 원래 뼈에 있어야 할 칼슘이에요. 뼈에서 빠져나간 칼슘이 엉뚱하게 혈관에 가서 쌓이는 거죠. 이중으로 나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뼈도 약해지고 혈관도 막히고 골다공증과 동맥경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거예요. 실제로 동맥경화 검사를 해보면 혈관 나이가 본인 나이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분이 있어요. 58세인데 혈관 나이가 90세 이상으로 나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런 분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서 혈관에 쌓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경동맥 초음파를 해보면 목 혈관에 석회와 플라크가 있는 분도 있어요. 이것도 뼈에서 빠져나간 칼슘이 혈관에 쌓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혈증이 심한 분 중에서 작고 딱딱한 콜레스테롤, 마치 작은 골프공처럼 생긴 콜레스테롤이 많은 분이 있는데요. 이런 분은 혈관 염증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염증이 뼈까지 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시나요? 아니면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뼈 건강도 반드시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혈관과 뼈는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혈관이 나쁘면 뼈도 나빠지고 뼈가 나쁘면 혈관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자, 지금까지 골다공증이 악화되는 세 가지 숨은 원인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첫째 장 염증, 둘째 중금속, 셋째 혈관 염증. 이 세 가지가 몸속에서 조용히 뼈를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고 지나치신 거예요. 병원에서도 잘 안 알려주시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약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죠? 약은 뼈를 허무는 세포를 억제할 뿐 이 근본 원인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불을 끄지 않고 연기만 없애려는 것과 같아요. 연기를 아무리 없애도 불이 타고 있으면 연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던 부분이죠. 여러분이 집에서 돈 안 들이고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아요.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미뤄왔잖아요.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버텼습니다. 이제 손주들과 함께 건강하게 지내려면 지금부터 뼈를 제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요. 누워서 간병받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건강해야 가족이 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없으시면 이것만이라도 꼭 기억하세요. 첫째, 하체 근육을 키우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도 큽니다. 여러분, 근육과 뼈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대한정형외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체 근육량이 부족한 사람은 골절 위험이 약 3.4배 높습니다. 근육이 뼈를 잡아주는 보호대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마다 뼈에 적절한 자극이 가해지면서 뼈 스스로가 더 단단해지려고 하거든요. 뼈도 살아있는 조직이니까 자극을 받으면 더 강해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근육이 많으면 뼈가 받는 좋은 자극도 많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근육이 빠지면 뼈의 자극이 줄어들어서 뼈도 같이 약해집니다. 근육과 뼈는 한 몸입니다.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우리 세대분들은 다리 근육, 즉 하체 근육이 부족한 분이 정말 많습니다. 체성분 분석을 해보면 양쪽 팔과 다리의 근육량이 표준보다 낮은 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분은 골밀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뿐만 아니라 근감소증이 있으면 넘어질 위험도 높아지잖아요. 근력이 약하니까 발이 걸리면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뼈는 이미 약해져 있으니까 넘어지면 바로 골절이 되는 겁니다. 근육이 적고 뼈가 약한 건 이중으로 위험한 상태예요.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헬스장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비싼 기구 살 필요 없어요. 집에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의자 등받이를 양손으로 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하루에 10번씩 3세트만 하세요. 아침에 세수하신 후에 하시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기존에 하시던 아침 루틴에 끼워 넣으시면 돼요. 세수하고 의자 운동하고 아침 드시고 이렇게 루틴을 만드시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5번만 하셔도 됩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셔도 괜찮아요. 정상입니다. 일주일 후에 7번, 2주 후에 10번으로 천천히 늘리시면 돼요.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은 완전히 앉지 마시고 반만 앉았다 일어나세요. 의자에 엉덩이가 닿을 듯 말 듯한 높이에서 멈추셨다가 천천히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체 근육에 자극이 갑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통증이 있으시면 범위를 줄이세요. 아까 말씀드린 장순옥 님도 이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의자 잡고 10번씩 3세트. 처음 일주일은 5번도 힘드셨다고 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셨대요. 그런데 2주가 지나니까 5번이 쉬워지고 한 달이 지나니까 10번도 거뜬해지셨대요. 3개월 후에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에 확실히 힘이 생기셨다고 하더라고요. 마트에서 장바구니 들고 걸어도 예전처럼 힘들지 않다고요. 그리고 무릎 통증도 좀 줄었다고 하셨어요. 근육이 무릎을 잡아주니까요.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다. 진작 시작할 걸 그랬다.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안 하시면 정말 아깝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종아리 운동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벽을 잡고 까치발을 들었다 내렸다. 이것도 하루 10번씩 3세트면 충분해요.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도 중요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뼈에 영양소 공급도 잘 되고요. 일석이조입니다. 그리고 악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테니스 공이나 빨래 집게 같은 걸 손으로 쥐었다 놓았다 하는 것만으로도 악력이 좋아집니다. 악력이 약한 분은 근감소증이 시작된 신호니까요. 하루에 30번씩 양손으로 하시면 됩니다. 둘째, 뼈에 진짜 필요한 영양소를 챙기세요. 여러분, 칼슘하고 비타민 D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비타민 K2는 어떤 분은 잘 아시고 어떤 분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타민 K2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요. 칼슘을 뼈로 보내주는 교통경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라는 차가 길을 달리고 있는데 비타민 K2가 뼈 쪽으로 가세요 하고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비타민 K2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칼슘이 뼈로 가지 않고 혈관에 쌓입니다. 아까 제가 세 번째 숨은 원인으로 말씀드린 혈관 석회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칼슘 보충제를 열심히 드셨는데 비타민 K2가 부족하면 정작 뼈에는 안 가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칼슘을 먹었는데 오히려 혈관에 해로울 수 있다니 아이러니하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K2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골절 위험이 약 28% 낮았다고 합니다. 비타민 K2는 어디에 많을까요? 우리 전통 음식에 답이 있습니다. 청국장에 풍부해요. 나토에도 많고요. 발효 과정에서 비타민 K2가 만들어지거든요. 청국장을 일주일에 입원해서 3번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청국장찌개를 끓여 드세요. 된장찌개 대신 청국장찌개로 바꾸는 것 어렵지 않잖아요. 비용도 거의 차이 없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시던 음식에 답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칼슘은 보충제보다 음식으로 드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요, 칼슘 보충제를 먹으면 혈중 칼슘이 갑자기 확 올라가면서 혈관에 쌓일 위험이 있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칼슘 보충제 장기 복용이 심혈관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반면에 음식으로 드시면 서서히 흡수되기 때문에 이런 위험이 줄어듭니다. 멸치볶음, 뼈째 먹는 생선, 두부, 시금치, 우유, 치즈, 우리 밥상에 흔히 올라오는 반찬이나 식재료로 충분히 칼슘을 섭취하실 수 있어요. 특히 멸치를 넣은 국물 요리를 자주 해 드시면 칼슘 섭취에 도움이 됩니다. 돈 따로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마그네슘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칼슘이 뼈에 제대로 붙지 못해요. 집을 지을 때 시멘트 없이 벽돌만 쌓으면 무너지잖아요. 마그네슘이 바로 그 시멘트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벽돌이라면 마그네슘은 시멘트예요. 둘 다 있어야 튼튼한 뼈가 만들어집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약 68%가 마그네슘을 권장량보다 적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거의 10명 중 7명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해당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그네슘은 시금치, 바나나, 견과류, 현미에 풍부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요, 밥을 지을 때 현미를 섞는 겁니다. 백미에 현미를 3분의 1만 섞으셔도 마그네슘 섭취량이 확 올라갑니다. 소량의 마그네슘 보충제 하루 100에서 300mg 정도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급적 음식으로 먼저 채우시고 부족한 부분만 보충제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비타민 D도 꼭 확인하세요. 한국인 70대 이상의 약 87%가 비타민 D 부족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이 장에서 흡수가 안 돼요.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루 20분 이상 팔다리에 햇볕을 쬐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겨울이나 외출이 어려운 분은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3개월에 한 번 병원에서 비타민 D 주사를 맞는 분도 계신데 이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비타민 D 수치가 높은데도 뼈가 계속 약해지는 분이 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D가 충분한데 왜 골다공증이 안 나아지는지 의아한 분이요. 이런 경우는 비타민 D 저항성이라고 해서 비타민 D가 혈액에는 있는데 세포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어요. 열쇠가 있는데 자물쇠가 녹슬어서 문이 안 열리는 상황과 같습니다. 이건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활성형 비타민 D 수치를 함께 확인해야 하거든요. 전문의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타민C도 뼈 건강에 중요합니다. 뼈의 구조를 이루는 콜라겐 합성의 필수 영양소거든요. 뼈는 칼슘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 구조 위에 칼슘이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건물의 철근이 콜라겐이고 콘크리트가 칼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근 없이 콘크리트만 부으면 건물이 부서지잖아요.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C는 귤, 딸기, 파프리카, 배추김치에도 들어있습니다. 우리 밥상에 김치만 꼬박꼬박 드셔도 어느 정도 챙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보너스로 2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타민 B군도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높으면 뼈가 약해지는데 비타민 B군이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줍니다. 호모시스테인은 혈관 염증과도 관련이 있어서 이걸 낮추면 혈관 건강과 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코큐텐도 도움이 됩니다. 코큐텐은 세포의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뼈를 짓는 조골세포도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배터리가 충분해야 건설팀이 열심히 일할 수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코큐텐이 자연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보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뼈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집에서 간단하게 자가 점검을 해보시겠어요? 첫 번째, 벽에 등을 대고 서보세요. 뒤통수, 어깨, 엉덩이, 발뒤꿈치 이 4군데가 벽에 동시에 닿으시나요? 아니면 뒤통수가 벽에서 떨어지나요? 뒤통수가 벽에서 떨어지시면 이미 등뼈 쪽이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등이 구부정해지면서 뒤통수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분은 꼭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세요. 두 번째, 악력을 체크해보세요. 페트병 뚜껑을 혼자서 쉽게 열 수 있으시나요? 아니면 힘이 드시나요? 힘이 드시면 근감소증이 시작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골다공증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육과 뼈는 한 몸이니까요. 세 번째, 종아리 둘레를 재보세요. 종아리 가장 굵은 부분의 둘레가 32cm보다 작으시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줄자가 없으시면 양손 엄지와 검지로 종아리를 감싸보세요. 손가락이 여유 있게 겹치면 근육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오늘부터 의자 운동을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에요. 미루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골다공증 진단은 반드시 대학병원급에서 정밀하게 확인하세요. 오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안 먹어도 되는 약을 드시면서 부작용으로 고생하실 필요 없습니다. 둘째, 골다공증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 원인인 만성염증을 해결해야 합니다. 장 건강, 중금속, 혈관 상태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야 뼈가 진짜 튼튼해집니다. 셋째, 약 없이도 뼈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실천하세요. 하체 근육 운동,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나기 하루 10번씩, 3세트, 비타민 K2가 풍부한 청국장, 일주일에 입원해서 3번, 마그네슘이 풍부한 현미밥, 백미의 3분의 1만 섞으세요. 이 세 가지입니다. 돈이 거의 안 들고 집에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불편하실 수 있어요. 의자 운동 5번도 힘드실 수 있어요. 청국장 냄새가 싫으실 수도 있어요. 현미밥이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3일만 해보세요. 일주일이면 익숙해지시고 2주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한 달이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는 확실히 달라지실 겁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자식 키우느라 밥심으로 버텨왔잖아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걸어가시려면 지금부터 뼈를 관리하셔야 해요. 손주 손잡고 공원에서 걸으시려면 튼튼한 뼈가 필요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과 오래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